파트 5. 녹음 테이프를 듣고 난 다음날 나는 곧장 두 번째 면담을 위해 조의 병실로 갔다. 조는 침대에 느긋하게 누워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조가 자신의 주장처럼 제정신이라면 아무리 비윤리적인 의사라 해도 그에게 놀이거리를 주지 않는 건 잔인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가 나를 보며 전날과 같은 빗두름한 웃음을 지었다. 여 의사 양반, 또 보니 반갑네. 어쨌든 처음인데 내가 무섭지 않았나 봐. 나는 정중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조. 조가 책상 다리를 하고 침대에 앉더니 구석에 접혀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나 때문에 그렇게 서 있지 마. 앉아. 나는 방 한가운데로 의자를 끌어와 조를 보고 편하게 앉았다. 어젯밤 당신의 서류를 전부 읽어봤어요. 아, 그래? 조가 눈썹을 치켜떴다. 그래서 다들 내가 얼마나 위험한 미치광이라고 하던가? 잘 아실 텐데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물론 알지. 그런데 그걸 믿어? 솔직히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임자들이 의학의 힘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 나는 남는 게 시간이라네, 선생. 조가 차분히 말하더니 카드 더미마다 패를 옮기며 게임을 계속했다. 얼마든지 물어봐. 좋아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병원에서 당신 부모에게 계속 치료비를 청구하려고 당신을 지금껏 여기에 가뒀다고 해보자고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계실까요? 조가 코웃음을 쳤다. 당연하지. 신경은 무슨. 내 부모는 아주 부자라 내가 완벽한 애가 되어 본인들을 돋보이게 할 때만 신경을 썼거든. 내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걸 알자 이웃들이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여기 가두는 게 낫다고 여긴 모양이야. 어떻게 그리 확신해요? 당신이 병원 수의원으로 갇혀 지내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조가 킬킬 웃었다.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왜죠? 카드 더미 사이로 다시 패를 옮기던 조가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음절 하나하나에 아픔이 녹아 있었다. 나한테 관심이 있다면 왜 날 찾아오지 않지? 나는 반감을 사거나 미끼에 걸린 듯 보이지 않도록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조, 이 병원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지내요. 의사조차 말이죠. 당신 부모님도 그런 소문을 진짜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30년이야, 30년. 1,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0년이라고. 그 사이에 한 번 정도는 찾아와서 유리창 너머로 잘 있는지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담당 의사라도 만나보든지. 내가 이 생지옥에 갇혀있는 동안 내 부모를 만났다는 담당의는 없었어. 여기 들어오는 조무사인가 뭔가 하는 몇몇 놈들에게도 직접 물어봤지만 외부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더군. 현실을 봐, 선생. 우리 부모가 날 여기서 썩게 내버려둔 거야. 자기들을 귀찮게 하지만 않으면 내가 어디 있든 안중에 없다고. 내가 충분히 설득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아픈 곳을 건드렸던 모양인지 조의 좌절감은 더욱 깊어졌다. 하나 얘기해주지, 선생. 그러면 내 부모가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5살 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를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기 불과 1년 전이지. 우리 가족 사유지에 있는 숲에서 길고양이 하나를 만났어.
여느 길고양이 같지 않게 순하고 사람을 잘 따랐지. 내가 쓰다듬거나 안아도 가만히 있더라고. 나는 그 녀석을 파이버드 플라워, 아니면 짧게 파이버라고 불렀어. 아버지가 섬유업으로 성공해서 파이버드라고 말하는 걸 자주 들었거든. 게다가 고양이가 귀여워서 꽃이라고 부르면 적절할 것 같았어. 아직 애였잖아. 말을 갖다 붙이는 게 멋있어 보였지. 아무튼 결국엔 고양이가 숲에 숨어 있지 않고 날 보러 사유지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나는 먹다 남은 음식을 싸와서 놓고 가곤 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친해졌지. 부모님이 알기 전까지는 말이야. 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었어. 내가 우리 땅에 몰래 고양이를 데리고 왔다는 걸 알고 엄청 화를 냈지. 나는 앞으로 말도 잘 듣고 고양이가 속 썩이지 않게 하겠다고. 파이버는 착한 데다 내 친구라고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신경도 안 썼어. 곧장 집 밖으로 나가 파이버가 앉아있는 곳으로 가더군.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 녀석에게 잘해줬었기 때문에 파이버는 도망가지 않았어. 차라리 도망갔다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파이버를 집어들고 빌어먹을 숲으로 걷어차버렸고, 내게 한 번만 더 그 녀석에게 얼씬됐다가는 같은 꼴을 당할 거라고 했지. 그러고 나서 채찍으로 날 때리고 방에 가뒀어. 파이버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지. 조가 말을 멈추고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 내가 발가벗겨진 채 채찍질을 당하며 정원에서 울고불고 하는 동안 어머니는 어디 계셨는지 궁금하겠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옆집에서 들을지 모른다며 그만하라고 했어.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지. 옆집에서 듣는다고? 조셉이 우리 땅에 몰래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 미사, 역 같은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내가 고양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내가 되졌으면 좋겠어? 옆집에서 수군대지 않게 내가 개죽음을 당했으면 좋겠냐고. 아버지가 얼굴을 후려치는 바람에 어머니가 쓰러졌어. 그 뒤로 어머니는 두 번 다시 아버지에게 대들지 못했지. 나도 심하게 두들겨 맞긴 했지만 일주일 정도 시퍼렇게 부은 어머니 눈을 보는 게 더 고통스럽더군. 내가 왜 여기 있나 생각할 때마다 그런 눈을 하고 돌아다니던 어머니가 떠올라. 나를 탓하셨던 것 같아. 솔직히 나 자신도 너무 어리석었다고 자책하곤 했으니까. 아직도 어머니가 멍든 눈으로 나를 노려보는 꿈을 꿔. 가끔은 잠에서 깨 그런 일을 겪게 한 죄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해.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사랑에 목마른 아이들은 부모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기 마련이니까. 속이 메스꺼워지는 얘기였다. 나는 조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당신 말을 믿어요. 그러자 조의 표정이 놀라울 정도로 변하더니 나를 올려다보며 안도감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었다. 조가 고양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보인 구체적인 묘사와 진솔한 감정은 망상이라기엔 너무나 명확했다. 나는 그 얘기를 조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이정표로 보았다. 조의 가슴 시린 사연을 듣고 그에게 느꼈던 연민은 병실을 나온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았다. 사실 연민이란 감정은 내가 의사라는 직업과 인연을 맺는데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다. 한때는 내 어머니 같은 환자를 구하고자 막연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결심했었다면 지금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나는 조가 제정신이라고 거의 확신하며 그를 구원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조는 내가 필요하다. 자신이 정상이라는 걸 입증함과 동시에
지난 30년간의 감금과 학대로 인해 생긴 잠재된 정신질환을 뿌리 뽑으려면 내가 도움을 줘야 한다. 의심이 확신이 되자 병원에 출근하는 길은 생각보다 더 긴장됐다. 다년간의 수련을 마치고 취직한 사실상 첫 직장에서 대놓고 병원장의 명령을 거스르기로 마음먹고 나니 일상적이던 것들이 갑자기 모종의 음모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 회의 때마다 여러 치료사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고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도 주시했다.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때도 혹시 이 처방 기록이 나중에 나를 모함하는 데 쓰이진 않을까 염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병원 내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자 어느 정도 패턴이 눈에 보였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알아주는 거구인 조무사 2명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게 확실해졌다. 한 명은 마빈이라고 하는 대머리에 피부색이 창백한 거인으로 키가 최소 2m는 되어 보였고 그가 입은 조무사복은 떡 벌어진 가슴과 문신을 새긴 양팔에 의해 언제나 팽팽하게 펴져 있었다. 다른 하나는 행크라는 인물로 드레드락스 머리를 한 흑인이었는데 마빈만큼이나 덩치가 커서 자기 몸의 2배나 되는 병원 물품도 거뜬히 짊어질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어디에 있든 눈에 쉽게 띄었지만 당시 나는 그들이 뭔가 악의를 가지고 내 주변에 항상 잠복하고 있다고 느꼈다. 물론 나를 노골적으로 염탐하지는 않았다. 워낙 재치가 넘치는 사람들이라 내가 슬쩍 볼 때마다 차트를 확인한다거나 산더미 같은 비품을 창고로 옮기며 일하는 신용을 했다. 처음에는 신경이 좀 쓰이는 정도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몹시 불안해졌다. 조의 치료를 맡겠다고 했을 때 로즈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았기에 나를 감시하는 태도는 모순돼 보였고 그녀에 대한 불신 역시 커졌다.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조를 시켜보기로 했으므로 그동안 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환자 기록에 적힌 조의 불가사의한 정신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들은 다룰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굳이 다른 일을 언급하지 않아도 부모의 학대로 사람을 못 믿게 된 게 확실해 보였다. 그러므로 예전보다 회의적이긴 해도 조의 서류를 다시 볼 필요가 있었다. 이제는 대부분 날조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누가 작성했든 몇 가지 사항은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조가 보호자에 의해 수용됐다는 것이었는데 그 말은 곧 이론적으로 볼 때 조가 18살이 넘었으므로 자기 발로 병원을 나갈 수도 있었다는 뜻이었다. 다음 만남에서 나는 이 얘기를 꺼내보기로 했다. 왜 그냥 병원을 나가지 않는 거죠? 나는 2주차 치료 기간 중 병실에서 조와 카드 게임을 하면서 물었다. 부모님께서 당신이 어디 있는지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냥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범죄자로 수용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성인이니 의사의 소견과 상관없이 퇴원해버릴 수 있을 텐데요. 내 서류를 전부 읽었다고 하지 않았나? 조가 조용히 물었다. 순간 방안이 싸늘해졌다. 물론이죠. 그럼 답을 알 텐데. 아니요. 전 당신이 여기 계속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가 한숨을 푹 쉬었다. 18살이 되던 애 떠나려 했어.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환자 기록을 보고 누가 나를 내보내려 했겠어. 대신 2, 3년마다 새로 의사를 보내 계속 장난질을 치려고 했지. 의사들이 너무 무서워하자 이번엔 헛소리를 지어대기 시작하더군. 개새끼들. 껌 좀 줘봐.
나는 치료 도중 조가 달라고 할까봐 언제나 껌을 가지고 다녔다.